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인 남성입니다. 제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요.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며 느낀 모든 감정을 기록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최근 큰 일을 겪게 되면서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 와닿아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용하고 있네요. 물론 제 인생을 일기로 적어놓기도 했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동영상으로 인해 남겨두면 감정이 더욱더 잘 전달될 것 같아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너무 개인적인 용도로 이 채널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텐데 우여곡절 많은 제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제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연을 보내는 것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제 우여곡절 많은 제 인생이 어떤 삶이었는지 이제부터 기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집안의 가세가 더욱 기울어졌던 탓에 저는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글프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늘 정직하고 바르게 산다면 누구에게도 떳떳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항상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라고 하셨던 어머니의 말씀을 새기며 살았던 덕분인지 저와 여동생은 비록 집안은 가난하지만 쉽게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였던 그 시간이 제게는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아버지께서 계시지 않아 어머니 혼자 일을 하시다 보니 어머니는 저희 두 남매를 키우기 위해 고생이 많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던 어머니는 일 때문에 밖에 계신 시간이 많으셨고 그렇다 보니 저와 어린 여동생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한창 동네를 누비며 뛰어다닐 철없는 나이였던 저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어린 동생을 생각해 늘 동생의 곁을 지켰습니다. 또래 아이들은 제가 여동생과 같이 다니는 걸 보면 놀리기 바빴던 탓에 아이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동생과 단둘이 있거나 때때로 동생의 보호자로서 여동생 친구들과 지내곤 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맨날 소꿉놀이 아니면 인형놀이만 하다 보니 어린 마음에는 그 옆에 붙어있는 게 무척 곤욕이었어요. 나도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총싸움하고 싶은데 꼼짝없이 동생 옆에 매여 있어야 하는 신세가 가끔 서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린 마음에 동생을 떼놓고 친구들과 놀고 싶어졌어요. 결국 어느 날 동생을 집에 두고 나가기로 했죠. 동생이 집에만 있으면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는 집에 동생을 붙여두기 위해 용돈을 털어 간식거리를 사두고 동생이 좋아하는 장난감까지 준비해뒀습니다. 지희야, 오빠 잠깐만 밖에 다녀올 테니까 혼자 놀고 있어? 여기 과자랑 음료수랑 장난감 있으니까 지희 혼자 놀 수 있지? 오빠 어디가? 나도 같이 갈래. 오빠 이 앞에 잠깐 다녀올 거야. 지희 넌 따라와봐야 재미도 없을 거야. 오빠 따라가면 과자 못 먹는데? 집에서 이렇게 과자 먹으면서 쉬는 게 좋겠지? 오빠 빨리 올 거야? 그럼 빨리 오지. 오빠 딱 3시간만 나갔다가 올게. 지희 과자 먹으면서 만화 영화 보고 있으면 금방이겠다. 알았어, 빨리 다녀와. 그렇게 저는 딱 3시간만 있다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동생을 두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늘 동생을 먼저 챙겨야 했기에 마음 편히 놀아볼 수도 없었던 저에게는 꿈만 같은 일탈이었죠. 하지만 막상 동생을 두고 나오니 왜 이리 마음이 불편하고 걱정이 되는지 저는 약속했던 3시간을 채우지도 못하고 겨우 1시간 만에 집으로 급히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겨우 1시간 남짓이니 동생이 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는 텅 비어있는 집안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됐어요. 어디로 갔는지 동생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제야 무언가 잘못됐다 싶었던 저는 온 동네를 다니며 정신없이 동생을 찾아다녔습니다. 다행히 제 동생이 혼자 다니는 걸 봤다는 어른들이 계셨기에 저는 금방이라도 동생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어른들이 알려주신 곳으로 동생을 찾아 나섰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동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동생을 찾지 못했고 두려움과 불안함에 혼자 집 앞에서 울고만 있었죠. 지훈이니? 어머, 지훈이 너 왜 이러고 있어? 왜 집 밖에서 울고 있어? 지인 어디 있고? 엄마, 지희가 사라졌어. 내가 잠깐만 나가서 놀다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1시간 만에 다시 왔는데 분명히 지희가 집에 있었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찾아다녔는데 그래도 없고. 뭐라고? 지희가 집에 없다고? 전후 사정을 들으신 어머니는 제 말에 아연실색하며 동생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지희 얘기를 들으신 이웃 어른들까지 다 같이 동생을 찾아 나섰지만 이상하게도 동생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벌써 해는 넘어가고 깜깜해진 밤에 동생이 어디서 잘못되기라도 한 건 아닌지 그 상황이 너무 무섭고 동생이 걱정되었던 저는 오들오들 떨며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두고 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는데. 나 때문에 지희가 잘못되면 어떡해요? 지희한테 미안해서 어떡해요? 오빠라고 해봐야 저도 그저 어린 나이였기에 그때 제가 느낀 공포와 무력감은 차마 설명할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 거기다 오빠로서 동생을 챙기지 못한 것이 너무 큰 잘못 같았고 엄마가 절 원망하실까봐 겁도 났죠.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 탓이 아니라며 저를 다독여 주셨죠. 지훈아, 울지 마. 지훈이 잘못 아니야. 잘못이 있으면 너한테 동생을 맡긴 엄마 탓이지. 지훈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지훈이는 좋은 오빠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자책하지 않아도 돼. 어린 자식들만 두고 나온 엄마 탓인 거지. 원래 아이들은 잘못이 없어. 그래도 내가 놀지만 않았으면 되는데 내가 괜히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서. 지희는 아직 어린데 내가 바보같이 굴어서. 괜찮아, 지훈아. 그리고 지희는 곧 금방 찾을 거야. 건강하게 돌아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어머니는 그렇게 절 다독이시며 동생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경찰에 동생의 실종 신고를 하시고 동생 사진이 있는 전단지를 만들어 동생을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동생을 금방 다시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CCTV도 없고 인터넷도 활성화되지 않던 시절이라 좀처럼 동생의 행방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저 전단지를 뿌리며 혹시라도 동생을 마주쳤을 사람들이 있는지 찾는 것밖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엄마는 동생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생업까지 접고 거리를 돌아다니셨습니다. 잠도 못 주무시고 동생을 찾으러 다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도 그런 어머니를 돕기 위해 방과 후마다 버스를 타고 멀리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죠. 어쩌면 동생이 다른 동네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가방에 챙겨간 전단지들을 뿌리며 동생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저도 어머니도 최선을 다해 동생을 찾으려 했지만 그런 노력 끝에도 동생의 소식은 영영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럴수록 저는 스스로를 탓하고 자책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제 실수로 인한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잃어버린 것으로도 모자라서 저 때문에 어머니까지 큰 화를 당하고 마셨거든요. 여느 때처럼 동생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섰던 어머니께서 정신없는 와중에 그만 사고를 당해 생명이 위급할 정도로 크게 다치셨던 겁니다. 동생에 이어 어머니까지 잘못되면 어쩌나 싶었던 저는 모든 게 내 탓이라는 죄책감에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스스로를 원망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저를 걱정하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지은아, 자책하지 마라. 절대로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 죄책감 같은 걸로 힘들어하지 말고 비관하지도 말고 꼭 씩씩하게 살아. 못난 엄마가 너희들만 두고 먼저 가서 미안하다. 엄마 왜 그런 말 하세요? 가긴 어딜 가요? 엄마 가지 마세요.
미안하다, 지은아. 못난 엄마 때문에 너희들만 고생시킨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가 않네. 그래도 이 엄마 대신 우리 지훈이가 지희 찾아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오래 걸리더라도 언젠간 지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꼭 지희 찾아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바르고 정직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알면서 살아야 해. 엄마 말 꼭 명심하고 약속해줘. 약속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살게요. 결국 엄마는 제게 약속해달라는 그 말을 끝으로 돌아가시고 마셨습니다. 그 후 저는 고아가 되어 친척집에 맡겨지게 됐고 객식구로 사랑과 관심보다는 무관심함 속에 자라게 되었지만 저는 그런 상황에도 굴하지 않으며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늘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매사에 감사하고 제가 받은 것을 갚으려 노력하며 살아갔죠. 그리고 어느덧 20살 성인이 된 저는 친척집에서 나와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했던 저는 막노동부터 텔레마케팅까지 어떤 일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동생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는 일을 하고 휴일이면 동생의 소식을 찾아다니며 끝까지 동생을 찾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민거리가 생기게 되었죠. 그동안은 돈 벌며 동생을 찾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떠돌이처럼 일을 해왔었는데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동생을 찾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했던 저는 앞으로 꾸준히 해올 수 있는 일을 알아보게 되었고 동생을 찾아다니기 위해 시간을 유동적으로 사용해야 했던 제게 편의점이 잘 맞을 거라고 판단하여 그동안 모아둔 돈을 쏟아부어 편의점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 편의점을 차리게 된 저는 낮에는 직원에게 가게를 맡기고 동생을 찾으러 다니고 밤에는 편의점을 지키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기 바빠서 밤잠을 못 자는 것 정도는 걱정거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여느 날처럼 낮 시간에 일을 맡겼던 아르바이트생과 교대하러 갔는데 저희 아르바이트생이 웬 어린아이를 붙들고 윽박지르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놀랐던 저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자초지종을 묻게 됐죠. 뭐야? 왜 그래? 왜 애한테 그러고 있어? 사장님, 마침 잘 오셨어요. 야, 안 그래도 사장님께 전화드리려고 했는데. 이 조그만 게 벌써 발랑 까져가지고 물건을 훔치잖아요. 부모님 데리고 오라고 그래도 죽어도 안 되겠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애 하는 거 보면 오늘이 처음 아니에요. 야, 안 그래도 얼마 전부터 시제가 조금씩 비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동안 얘들이 자꾸 물건에 손댔던 것 같아요. 그래, 우선은 알겠어. 그래도 어린애들이니까 너무 윽박지르지 말고 나머지는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넌 얼른 들어가봐. 고생했어. 아르바이트생의 얘기를 들어보니 웬 어린애들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다 보니 가끔 물건들이 사라지거나 그런 일들이 종종 있긴 했어요. 그렇게 CCTV를 돌려보면 보통 다 큰 어른이나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철없는 아이들이었는데 이번엔 초등학교에나 다닐까 싶은 어린아이들이 도둑질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라 저도 적지 않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부모에게 연락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됐죠. 그런데 가만히 아이들의 행색을 살펴보니 신고하거나 아이들 부모님께 연락할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돈이 없어서 도둑질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질 나쁜 아이들이 장난삼아 물건을 훔치는 일이 대부분인데 그 아이들이 훔친 물건들은 비싸고 맛있는 것들이 아니라 대충 싸고 저렴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이들이 보통 좋아하는 과자나 사탕은 없고 라면이나 김밥 같은 것들을 챙겼더라고요. 그걸 보니 그 아이들에게 사연이 있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미 잔뜩 겁을 먹어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아이들은 제가 책임을 묻기도 전에 이미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가 혼을 내기도 미안해지더라고요. 어릴 적 유난히 배고픈 시절을 알고 있었던 저는 그 아이들이 남 같지 않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아이들을 달래주게 되었습니다. 얘들아, 배가 고파서 그랬니? 너희들 밥은 먹은 거야? 네, 배고파서요. 죄송해요, 아저씨.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 장난으로 그런 게 아니라 배고파서 그런 거구나. 그래도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지. 도둑질은 나쁜 짓이라는 것도 알 거고.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 반성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아저씨도 한 번은 넘어갈게. 그 대신 다시는 이렇게 남의 물건에 손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 그리고 앞으로는 배고프면 아저씨 가게 와서 먹고 가. 아저씨가 아르바이트 형한테 말해둘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와서 얘기해. 너희들이 먹은 건 아저씨가 따로 계산할게. 정말요? 정말 그래도 돼요? 그래. 아저씨도 어릴 적에 너희들같이 배고픈 적이 많았거든. 저는 아이들에게 걱정 없이 음식을 먹고 가라고 말을 해두었고 그 후 종종 몇몇 아이들이 가게에 찾아와 라면이나 빵 같은 것들을 먹고 가곤 했습니다. 제가 가게에 있을 때는 아이들에게 용돈도 챙겨주기도 했죠.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아이들이 불쌍하기도 했지만 늘 베풀고 살라는 어머니의 유언과 동생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선을 베풀면 그것들이 쌓여서 제게든 동생에게든 어떤 식으로든 되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언젠가 제게 돌아올지 모를 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기대가 일상이 되어 기다림마저 사라졌을 그때 제게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그 사건의 시작은 아주 평범한 일처럼 시작됐어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것 없는 일이었죠. 그날은 알바생 한 명이 쉬는 날이라 제가 낮부터 출근해 편의점을 지키던 날이었어요. 특별한 일이 생길 거라고 하기엔 오후가 될 때까지 너무 잔잔한 날이었고 전 오후 시간 알바생과의 교대를 기다리며 정산을 하고 있던 중이었죠. 그때 제 눈에 들어오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남자아이였는데 30분 전부터 들어와 물건은 사지 않고 계속 물건들과 주변 눈치를 보던 아이였죠. 근처 학원이 있어 아이들이 부모님을 기다리면서 편의점 안에 있기도 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편의점에서 배고픈 아이들에게 음식을 공짜로 주는 걸 알아서 왔는지 궁금해서 직접 물어보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을 기다리는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놀라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편의점 안에 중년의 손님분이 라면과 함께 김밥을 드시고 계셨는데 그 중년의 손님이 떠나자 그 아이가 손님이 있던 자리로 후다닥 뛰어가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아이도 얼마 안 되어 편의점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두 사람이 부자지간이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부자지간이라고 하기엔 너무 남남처럼 행동했고 또 얼핏 본 아이의 모습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아이가 조금 전 편의점 앞에서 돌아다닌 것과 달리 엉거주춤하고 부자연스럽게 나가더라고요. 편의점 안에서 한참을 있다가 중년 남성이 나가자마자 떠난 아이가 마음에 걸렸던 저는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고 했죠. 그래서 열쇠를 챙기려고 카운터 안쪽으로 갔는데 카운터 쪽 외부 유리 바깥에서 아이의 형체가 보이는 겁니다. 조금 전 편의점을 나갔던 아이가 말이죠. 아이는 편의점 앞 코너 구석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인가 떠올랐던 저는 조금 전 중년 남성이 라면과 김밥을 먹고 있던 자리로 뛰어갔죠. 그리곤 깨끗하게 치워진 테이블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년 손님이 자기가 먹은 걸 치웠을 수도 있겠지만 그 생각보단 아이가 중년의 손님이 남긴 컵라면을 가지고 나가서 먹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전 밖으로 나가 아이가 놀라지 않게 접근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추운데 왜 여기서 먹어? 안에서 먹어도 되는데. 네? 전 여기가 편해서요. 그래도 추운 곳에서 먹으면 감기 걸리니까 안에서 먹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
그거 아까 나간 손님이 먹던 컵라면 아니니? 네, 제가 좋아하는 라면인데 국물만 먹고 싶어서 가져간 건데 다시 가져다 놓을까요? 아니야, 안 그래도 돼. 그리고 국물 먹고 싶으면 아저씨가 하나 사줄 테니까 먹을래? 아니요, 전 정말 국물만 먹고 싶어서 가져온 거예요. 배불러서 면은 안 먹고 싶어요. 그럼 잘 됐네. 아저씨는 국물을 싫어해서 면만 먹고 싶거든. 그거 먹지 말고 새 걸로 먹자. 아저씨가 면만 건져서 먹을게. 괜찮은데. 그리고 제가 친구들이랑 놀다가 와서 돈이 없기도 하고요. 아저씨가 면 먹는데 네가 왜 돈을 내? 자, 들어와. 들어와서 국물 좀 먹어줘. 어설픈 아이의 거짓말을 들으며 이 아이 역시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배고픔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마음이 좋지 않았던 저는 최대한 아이가 민망해하지 않게 말하며 편의점 안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라면뿐만 아니라 도시락과 소세지 김밥 등등을 가지고 와서 아이 앞에 차려줬어요.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이건 저 안 먹는데. 이거 돈 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저씨 편의점에 두면 잘 팔릴지 몰라서 네가 시식해주고 괜찮은지 평가 좀 해줬으면 싶어서 가지고 온 거야. 편의점 음식에는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나면 아저씨가 손해보거든. 그러니 이게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네가 판단해줬으면 해. 공짜니까 마음껏 먹어. 그리고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헷갈리면 더 먹어도 되고. 진짜 먹어도 돼요? 제가 돈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네가 아저씨 도와주는 거야. 원래 시식하는 거 돈 주고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돈 내지 않아도 되지. 그럼 그렇게 할게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히 아이는 제 거짓말에 속아줬고 제 생각처럼 배가 많이 고팠는지 제가 차린 도시락과 소시지 김밥을 다 먹었어요. 배가 불러 표정이 편안하게 풀어지는 아이 모습에 아이를 뒤쫓아 나간 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배를 채웠으니 솔직히 말해도 되겠다 싶었죠. 너 이름은 뭐야? 저 김승준이요. 승준아, 혹시 배가 고프면 언제든 아저씨 편의점 와서 먹고 싶은 거 말하고 확인만 받고 먹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돈 낼 걱정이나 아저씨가 이상하게 생각할 걱정하지 말고 와. 아저씨가 어렸을 때 어렵게 살기도 했고 아저씨가 아저씨 어머니랑 다른 사람들 도우면서 살기로 약속해서 승준이 같은 친구들 도와주고 싶거든. 승준이 말고도 다른 친구들도 아저씨 편의점에 와서 먹고 싶은 거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배고프면 언제든 찾아와. 아저씨 없어도 카운터 있는 형이나 누나한테 물건만 보여주고 먹으면 돼. 눈치 볼 필요 없이. 그럼 방금 이것도 일부러 저 주신 거예요? 아니, 이번 건 진짜 승준이가 시식해주면 도움될 것 같아서 그랬어. 근데 앞으로는 눈치 보지 말고 왔으면 해. 그리고 이거 집에 가서 먹고 싶을 때 먹어. 여기 있는 건 냉장고에 바로 놓고 이건 밖에 꺼내 넣어도 되는 거고. 이거 있어도 편의점 와도 되니까 언제든 와. 알겠지? 아니요, 괜찮아요.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물건값은 꼭 내야 한다고, 그냥 받으면 안 되고 돈이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가진 게 없고 아저씨는 제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못 받을 것 같아요. 아니, 괜찮다니까. 그럼 이건 승준이가 평가해준 값이라고 하자. 내가 말했지? 원래 시식하는 사람들 돈 받아가면서 시식한다고. 그리고 아저씨가 가끔 시식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아저씨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편의점에 와줘.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아저씨랑 약속하자. 지금 받은 거 또 앞으로 아저씨 편의점에서 먹을 것들 승준이가 잘라서 갚기로. 아저씨가 다 기록해 놓을 테니까 용돈 생기거나 승준이가 성공해서 돈 많아지면 그때 갚으면 되잖아. 그렇지? 그래도 돼요? 그럼. 보통 아이들은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기 전에 고개를 끄덕이곤 하는데 승준이는 제가 한참을 붙잡고 설득해야 했어요. 어른이라면 예의상의 거절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유치원 나이로 보이는 아이가 그런 식으로 거절하는 건 보기 힘든 일이라 제법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 앞으로 내내 마음이 쓰일 것 같아서 말을 지어내서 억지로 승준이 손에 음식 든 봉투를 쥐어줬어요. 그제야 승준이는 허리를 90도로 접어 제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편의점을 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편의점을 나가던 아이가 뒤를 돌아서 제게 뛰어왔습니다. 그리곤 손에 쥔 뭔가를 제게 건네더라고요. 아, 저 아저씨 드릴 게 있었어요. 이거요. 이게 뭐야? 로또? 승준이 네가 왜 로또를 가지고 있어? 이거 우리 엄마 거예요. 집엔 이런 게 여러 개 있어서 아저씨 드려도 돼요. 엄마 말론 여기 종이에 있는 숫자가 다 맞으면 은행에서 돈을 엄청나게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아저씨도 은행에서 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그 종이가 당첨 안 돼도 제가 아저씨랑 한 약속 지킬 테니까 우선 그 종이 가지고 있으세요. 너 엄마 걸 아저씨한테 주면 어떡해? 이거 아저씨 못 받아. 받으면 이거 그래 승준아, 아저씨가 이거 잘 받을게. 이거 받았으니까 앞으로 아저씨 편의점 편하게 와. 알겠지?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그 종이 아저씨 가져다 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승준이가 제게 로또 종이를 주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 조금 전 반어른 같던 아이의 모습은 사라지고 아직 때묻지 않고 순수한 어린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로또 종이에 담긴 엄마의 기대와 간절함, 그리고 당첨금의 가치를 모르는 모습을 보고 말이죠. 승준이 마음은 이해되었지만 로또 종이를 받을 수 없었던 저는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본 로또 종이는 회차가 지나도 한참 지난 종이었어요. 혹시나 싶어 QR코드로 당첨을 맞춰봤지만 역시나 5등도 당첨되지 않는 종이었고요. 꽝인 로또라면 제가 마음 편히 받아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 로또를 이용해 승준이가 더 마음 편히 편의점으로 오게 만들려고 했죠. 그렇게 밝은 승준이 표정을 보며 제 마음도 가벼워졌고 늦어진 정산을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아무래도 원래 교대 시간보다 늦게 정산이 될 것 같아 알바생에게 출근을 좀 더 천천히 해도 된다고 문자를 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닫으려고 한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조금 전 승준이가 줬던 로또 종이에 찍힌 숫자가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거든요. 그 로또 번호 분명 제가 알고 있는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게 정말 중요하고 잊을 수 없는 숫자였죠. 저는 급히 주머니 속으로 넣었던 로또 종이를 꺼냈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 로또 종이에 있는 숫자를 봤죠. 로또에 반복되어 가득 찍혀있는 숫자를 보고는 너무 놀라 손을 덜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7, 8, 10, 11, 21, 28. 이 숫자를 보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로또 번호일 겁니다. 아니, 로또 당첨이 되기엔 너무 어설픈 번호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제 눈에는 그 숫자들이 로또 번호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 숫자들을 조합하면 제게 의미가 큰 숫자였거든요. 10월 11일, 7월 28일, 8월 21일. 이건 엄마와 저, 그리고 잃어버린 여동생의 생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생일인 숫자가 로또 종이를 꽉 채우고 있었던 거죠. 제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제 눈엔 몇 번을 봐도 우리 가족의 생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우연의 일치로 그 번호들 모두 임의로 찍은 번호일 수도 있겠지만 전 오히려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더라고요. 거기다 로또 종이에 적혀 있기로 모두 수동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승준이 어머니라는 분이 이 숫자를 직접 찍었다는 말이었어요. 그것도 6개의 숫자를 한 종이에 모두 찍었던 거죠. 다른 의미가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가끔 로또를 구입할 때 우리 가족의 생일을 찍은 적이 있었기도 했으니까요. 승준이 어머니가 제가 잃어버린 여동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 곧장 편의점 밖으로 나갔어요. 승준이를 불러 세워 승준이 어머니에 대해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늦게 알아차렸는지 이미 승준이는 길가에 없었어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있지 않았죠. 어쩌면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천천히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승준이가 다시 편의점을 찾아올 수 있게 마음을 편히 만들었던 상황이라 조만간 승준이가 저희 편의점을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편의점으로 돌아가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키며
교대하러 온 알바생에게 인수인계와 정산보다 더 먼저 일러둬야 할 걸 알려줬습니다. 편의점 내 CCTV를 보며 승준이 얼굴을 알려주고 편의점에 승준이라는 아이가 찾아오면 무조건 제게 연락하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알바생에게 말해놓고도 안심이 안 되더라고요. 혹시 다른 아이들과 착각하면 어쩌나, 손님이 밀려 제대로 확인 못하면 어쩌나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낮부터 편의점에 있으면서 승준이를 기다렸어요. 분명 조만간 찾아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서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일주일이 지나도 또 2주가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승준이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잠깐 눈을 붙이는 사이 또는 자리를 비운 사이 승준이가 왔다 갔나 싶어서 알바생들에게도 확인했고 또 CCTV도 돌려봤지만 승준이가 찾아오지 않은 게 확실했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급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이사라도 간 건지 아니면 원래 이 동네 아이가 아닌 건 아닌지 머릿속에 오만 걱정이 다 되기 시작했죠. 평생 잃어버린 여동생의 흔적을 찾지 못하다 겨우 발견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발로 뛰기로 했어요. 동네 유치원과 놀이터, 또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승준이를 찾았고 또래 아이들에게 수소문했죠. 그런데도 예전 여동생을 잃어버렸을 때와 똑같이 아이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과 상황은 달랐지만 이번에도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찾을 수 없던 상황 때문에 겁까지 나더라고요. 제 속은 새까맣게 애가 타들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새까맣게 제 속이 타들어가던 어느 날 드디어 승준이가 제 눈에 보였습니다. 어쩐 일인진 모르겠지만 편의점을 숨어서 보던 승준이를 발견한 거죠. 저는 밖으로 뛰어가 승준이를 붙잡았어요. 제가 갑자기 뛰어나와 자기를 붙잡자 놀란 승준이를 한참 동안 진정시켜야 했고요. 그리고 겨우 진정한 승준이에게 어머니에 대해 다짜고짜 묻게 되었습니다. 놀란 건 이제 괜찮은 거지? 아저씨는 승준이 네가 안 와서 한참 기다렸거든. 근데 조금 전에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보길래. 아저씨 계신가 보고 있었어요. 저번에 왔을 땐 아저씨 말고 다른 누나가 있어서. 이게 뭐니? 편지요. 아저씨께 감사해서 직접 드리려고. 편지? 그래, 고마워. 근데 아저씨가 승준이에게 급히 물어볼 게 있어서 이건 나중에 볼게. 승준아, 승준이 어머니 어떤 분이셔? 아니, 성함이 어떻게 되셔? 엄마요? 왜요? 혹시 돈 때문에 그래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어쩌면 승준이 어머니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서. 성함 좀 알 수 있을까? 엄마 이름 박지희인데. 박지희? 이지희가 아니고 박지희야? 이씨가 아니고 박씨라고? 네. 분명 이름은 맞는데 성이 다르더라고요. 승준이가 어리다곤 하지만 엄마 이름을 헷갈릴 것 같진 않는데 말이죠. 그래도 이름이 같다는데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희망을 걸어야 했습니다. 저 좋을 대로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자그마한 단서도 몰랐던 저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직접 확인해봐야 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조금 무리한 행동이었지만 승준이에게 함께 집으로 갈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전 처음 본 어른이 같이 집에 가자고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승준이가 겁을 잔뜩 먹었고 제 행동에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런 승준이를 달래고 설득하는데 한참 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편의점 음식과 과자, 음료로 꼬시고 아이에게 사정사정하며 정말 겨우 같이 집 앞까지 갈 수 있었고요. 하지만 집 안까지는 들어갈 수 없었고 대신 승준이가 제게 어머니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을 보니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제 동생인 줄 모르겠지만 저는 사진 속 얼굴에서 어렸을 적 제 동생을 발견할 수 있었고 뭔가 설명 못할 당김을 느꼈거든요. 저는 잔뜩 기대를 한 채로 동생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드디어 제 동생을 만날 수 있었어요.
누구 한 명 제 동생이라고 알려준 사람은 없었지만 제 동생이라고 이마에 써붙여 놓은 것도 아니었지만 점점 또렷해지는 실루엣과 얼굴을 보면서 제 동생임을 확신했고 30년이 다 되어서 겨우 만날 수 있었던 동생에게 뛰어갔죠. 그리고 다른 설명도 없이 동생이 손을 붙잡았습니다. 동생은 잠시 놀란 듯 보였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동생도 저를 알아봤어요. 누구세요? 지희야. 네? 지희요? 그건 제 예전... 잠깐만, 오빠야? 오빠 맞아? 오빠 맞지? 지훈이 오빠 맞지? 그래, 오빠야. 네 오빠 맞아, 지희야. 너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내가 널 얼마나 찾아다녔다고. 내가 널 찾으려고 얼마나 돌아다녔다고. 오빠 내가 미안해. 내가 오빠랑 한 약속 지켜야 했는데 내가 약속 안 지켜서 이렇게 된 거 정말 미안해. 아니야, 네가 왜 미안해. 오빠가 잘못한 거야. 오빠가 네 곁에 있어야 했는데 그때 친구들과 놀고 싶다고 날 졸졸 쫓아다니는 네가 귀찮고 창피하다고 내가 어린 널 혼자 두게 만들었어. 오빠 잘못이야. 우리 지희는 아무 잘못 없어. 아니야. 내가 오빠랑 한 약속 지켜야 했는데 그때 내가 너무 어려서 세상 무서운 줄 몰랐어. 동네니까 잠깐 놀다 와도 된다는 생각에. 동생은 제가 오빠인 걸 알아보곤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미안하다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그날의 일을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동생도 저처럼 지금까지 살아오며 우리가 헤어지게 된 것을 그날의 사건에 대해 자책과 후회를 하며 살아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누가 봐도 제 책임과 제 실수로 인해서 벌어진 일인데 동생이 평생 부담감을 가지고 자책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니 말이죠. 동생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고 미안하고 보고 싶었던 마음을 꽉 안아주는 걸로 대신 전달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제게 했던 것처럼 저도 동생에게 네 탓이 아니라고 전부 내 탓이었다고 말하며 동생을 달랬습니다. 한참을 달래고 달랜 뒤에야 동생은 겨우 진정할 수 있었고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동생의 집 안으로 들어가며 다시 한번 가슴이 아파야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있었던 승준이 일로 동생의 형편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지만 다 쓰러져가는 빌라에 그것도 반지하로 내려가는 걸 보며 제 생각보다 더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거기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상황은 더 좋지 않았죠. 그런 어려운 형편을 언 30년 가까이 되어 만나게 된 저에게 보여주기에 민망했는지 동생은 멋쩍어 했어요. 미안, 집이 좀 그렇지? 밖에 나가서 얘기할까? 아무래도 내가 정신이 없어서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 얘기 나눌 만한 곳이 아닌데 말이야. 얘기 나누는데 장소가 뭐가 중요해. 그리고 네가 사는 집이 뭐가 어떻다고. 나는 뭐 엄청 잘 꾸며놓고 잘 사는 줄 아니? 그래도 오빠한테 좋은 모습 보여줘야 하는데 하필 상황이 가장 안 좋을 때 만나서. 실은 남편이 세상 떠난 지 얼마 안 됐거든. 거기다 사업 망하고 그렇게 된 거라 집이 이래. 미안. 오빠한텐 좋은 모습 보여줘야 하는데. 그나저나 오빠 어떻게 우리 집을 알고 찾아왔어? 내가 요새 정신이 없어서 오빠 찾는 것도 손 놓고 있었는데. 아, 그게 말이지. 전부 승준이 덕분이야. 그리고 이걸 로또 종이. 이걸 승준이가 줬는데 여기 적힌 번호가 너무 익숙하더라. 이거 엄마, 나, 네 생일 생각해서 적은 거 맞지? 이거 보고 승준이 어머니가 너라고 생각했어. 아, 이렇게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제 방문을 궁금해하는 동생에게 제가 집까지 찾아오게 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뿐 아니라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이야기, 또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야기, 그리고 동생이 사라진 날까지 전부 이야기했죠. 제 이야기를 들으면 동생의 감정이 다시 한번 격해질 거라는 걸 알았기에 나름 힘들어할 만한 부분을 생략하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동생이 듣기에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동생은 어깨를 들썩일 만큼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했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는 격해진 감정을 진정시키려 오랜 침묵을 이어가다 자기 이야기를 해줬고요. 역시나 동생이 살아온 삶도 눈물 없이 듣기엔 힘든 삶이었습니다. 동생이 사라진 그날, 동생은 동네 친구들과 놀다 한 아저씨 손에 붙잡혀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 했어요. 동생에게 칭찬을 잔뜩 하고 그 나이 때 애들이 홀릴 만한 인형과 간식들로 제 동생을 꼬드겼다고 했죠. 그렇게 제 동생을 납치해간 남자는 동생을 한 노부부 집에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 노부부는 가족과 떨어진 제 동생에게 우리 가족이 동생을 버렸다고, 또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다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거짓말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린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노부부에게 의지했다고 했어요. 성도 그때 이씨에서 박씨로 노부부가 바꿨다고 했고요. 이후 동생은 노부부 집에서 그 집 딸로 지냈다고 합니다. 저희에게 버림받은 걸로 믿고 말이죠. 그러다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노부부의 말에 허점이 있고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된 동생은 자기가 노부부 집에 오게 된 일에 대해서 물었다고 했어요. 노부부는 묵묵부답으로 나왔고요. 결국 동생은 그 집을 나왔고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려 어머니와 저를 찾으려고 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땐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였고 저도 친척집에서 머물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고 있던 동네는 재개발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요. 결국 동생은 가족을 찾지도 못했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고 했어요. 집을 나와 혼자서 살아가기로 선택했다고 했죠. 하지만 고아나 마찬가지인 상황에 나이까지 어린 동생이 혼자서 사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성인인 저도 그 고생하며 지냈는데 동생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좋은 가게 사장님을 만나 위험한 일 당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땐 가족을 찾아 나섰고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우리 둘은 계속해서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서로를 애타게 찾으면서도 만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내 가족 찾는데 모든 걸 바칠 수 없었고 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제가 그런 것처럼 동생도 자기 삶을 살며 틈틈이 저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믿음직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고 했어요. 바로 얼마 전까진 그 행복한 삶을 살았고요. 그런데 1년 전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그의 절망한 남편이 무책임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동생은 다시 한번 가족을 잃는 슬픔을 겪게 되었고 법적으로 갚아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빚쟁이들이 쫓아와 사람을 괴롭혀 시달림을 받으며 승준이와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가장 힘들 때 저와 만나게 된 거죠. 저는 이제까지 계속해서 엇갈린 우리의 운명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가장 힘든 이때 제가 힘이 되어줄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동생 손을 꼭 잡고 이제 함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자고, 또 오빠가 과거의 잘못을 다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기적 같은 재회에 감사해 하며 눈물을 흘렸죠. 우리 남매 사이에는 우리 두 사람이 눈물 흘리는 영문을 모르는 승준이도 있었어요. 우리 남매가 만나는데 1등 공신인 승준이가 말이죠. 우리 진짜 승준이 덕분에 만난 거야. 승준이가 물건 훔쳐갔거나 나한테 이 로또 안 줬으면 네가 가까이 있는 줄도 몰랐을 거라니까. 또 너희 집에서 우리 가게까지 거리가 있으니 네가 오다 가다 들릴 일도 없었겠고.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승준이 얘가 우리 어머니께서 가르친 말을 하더라. 물건 공짜로 받으면 안 된다고, 꼭 제값을 줘야 한다고. 돈 없으면 도움이라도 줘야 한다고. 그럼 누구 손잔데. 나 오빠만큼은 아니지만 엄마가 가르쳐주신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어. 정직하고 바르게. 그래야 벌 안 받고 엄마 오빠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너도? 나도야. 나도 그래서 어머니 말씀처럼 살려고 한 건데. 야, 참. 비록 지금 우리 옆에 어머니께서는 안 계시지만 같이 있는 거나 다름없다. 너나 네 마음속에도
또 직접 만나고 보진 못했지만 승준이 마음속에도 우리 어머니가 계시네. 그러네. 엄마가 우리 모습 보고 기뻐하시면 좋겠다. 정말 그렇게 생각됐어요. 이 기적이 어머니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살아와 생긴 것 같았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희와 함께 웃으며 다시 만나게 된 우리 사이에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거라고 믿고 더 환히 기뻐하실 수 있게 지희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서로 돕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과거 제가 저질렀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제 모든 걸 바쳐 지희와 승준이를 돕게 되었죠. 제 도움을 받은 동생은 마음의 여유를 조금이나 찾을 수 있었고 금방 예전의 삶을 되찾을 수 있었고요. 하지만 그건 제가 동생을 잃어버리고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낸 일에 비하면 1%로 갚지 못한 일이었어요. 평생 동생에게 잘해도 갚을 수 있을까 말까한 빚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생과 교류하며 돕고 또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동생에게 빚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제는 제가 평생 갚아나가도 부족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제 동생이 제 생명의 은인이 됐거든요. 뭐? 이식? 이식 수술을 해야 한다고? 무조건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다. 내 몸도 좀 돌아보고 쉬기도 하고 그래야 했는데 내가 내 몸을 못 돌보고 있었네. 그래도 하필 너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생기냐. 이식 수술하면 빨리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몸은 어떤데? 몸이 아프면 집에 있지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집에 가다가 간식거리 좀 샀는데 그게 양이 좀 많아서 들린 거야.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식만 하면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대기자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리나 봐. 이식받는 사람보다 기증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그런데 병원 다니면서 약물 치료받고 또 관리하면 진행 속도 늦출 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내가 관리 잘 해야지. 그래서 내가 자주 들여다보지 못할 것 같아서 그 말할 겸 또 이거 전해줄 겸 찾아왔어.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 오빠는 왜 이렇게 천하태평하게 있어? 그리고 이식을 바로 해야지. 기다린다니. 당장 나랑 병원 같이 가. 뭐?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설마 이식 수술 받겠다고? 지희야, 그건 아니야. 네 몸도 생각해야지. 그리고 승준이는? 수술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면 차례가 온다는데 왜 네가 나서? 내가 또 어떻게 너한테 이식을 받고? 왜 나한테 못 받아? 아직 검사는 안 받아봤지만 이식 수술하는데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겠어? 같은 핏줄이고 나이도 비슷한데 나보다 낫겠냐고. 거기다 내가 바로 오빠 앞에 있잖아. 근데 뭘 기다려? 승준이가 어려도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나이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오빠 생명이 달린 일인데 안일하게 나올 거야? 그 어릴 때 헤어져서 이제 겨우 만났는데 나도 우리 승준이도 이제 겨우 내 피부치 가족 다시 생겼는데 다시 혼자 되게 만들 거야? 나 아픈 오빠 못 봐. 내가 도울 수 있는데 오빠 힘들어하는 거 못 본다고. 거기다 오빠가 왜 몸이 아픈 건데? 평생 나 때문에 아픈 거잖아. 내가 그날 오빠 말을 듣고 나가지만 않았어도 오빠가 그 고생하며 살았겠냐고. 몸만 고생했어? 평생 마음 고생했잖아. 그러니 내가 도와야지.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 내가 돕는 게 맞지. 지희야, 이식 수술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너 아직 젊은데 평생 몸 관리하면서. 그게 뭐? 평생 몸 관리하는 게 뭐 어때서? 늙으면 어차피 할 몸 관리 좀 더 일찍 하겠다는데. 그리고 그게 오빠 목숨보다 중요하겠어? 더 이상 이식 가지고 말하지 마. 검사 받고 결격 사유만 없으면 내가 하는 거야. 제 걱정에 고민도 없이 이식을 선택한 동생은 다음날 바로 저를 끌고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식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검사 결과를 받고 이식 수술 날짜를 잡았죠. 덕분에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사연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다행히 저뿐만 아니라 동생도 건강을 잘 회복해서 현재는 행복한 일상을 승준이와 또 저와 함께 보내고 있고요. 이제부터 제가 동생에게 갚아야 할 빚이 정말 많습니다.
그 시작은 제 솔직한 감정을 동생에게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 매개체로 기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마운 동생에게 제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말이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제 동생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 또 앞으로 동생과 승준이의 미래는 제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